네,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주 월요일 신임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가질 예정입니다.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는 자리,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게 될지 이와 관련한 내용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권동욱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다음 주 월요일에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오찬 회동을 하게 되는데 과연 이제 이 자리에서 여야 대표가 악수를 할지 이 부분도 좀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야의 목소리 듣고 오시죠.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와 또 내란 종식과 그것을 통한 민생 회복 그리고 경제 성장을 위한 그러한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되도록 진정한 악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대통령의 입장을 들어보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제 본격적으로 대담을 나눠보도록 하죠. 결국에는 여야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까 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이 회동 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일단 만남 자체가 협치의 물꼬를 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같이 극한의 대치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만나자고 하는 것, 그리고 벌써 임기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두 번째 만남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협치의 물꼬를 터서 지금 어려운 민생 경제 문제를 야당과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뭐 만나서 큰 성과가 있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협조를 구하는데 야당 입장에서 보면 특검을 중단하라 뭐 이런 정치 보복이다 이런 얘기만 많이 할 거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렇게 만나는 모습들을 보면 국민들께 안정감을 주고 대통령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야당도 협조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여론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국정 동력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대통령이 잘하고 계시고 저는 앞으로도 특별히 성과가 없다 할지라도 만남 자체가 성과일 수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저렇게 마음을 열고 만나는 모습이 참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만남 자체가 성과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이번 회동 성과가 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 가장 큰 성과는 정청래 대표와 장동혁 대표가 악수하는 게 될 것 같아요. 일단 정청래 대표가 뭐 악수는 사랑과 하는 것 이러면서 이제 악수를 거부해 왔는데 예. 어쨌든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협치 말씀하셨는데 일단 협치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초기에 정권 초기에 이제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과 회담을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속성이 이제 떨어졌던 부분인 거죠. 한두 번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많이 지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이유는 하나는 이제 그 수용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그날 어떤 여야 대표랑 만나서 유의미한 결론을 내기는 좀 어려운데 문제는 거기에서 나온 얘기들에 대한 수용성을 어느 정도까지 보여주느냐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다음 대화 또는 다음 회담이 약속이 될 수 있느냐 기대가 될 수 있느냐 이게 협치의 시작일 거라고 보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의 수용성과 함께 또 하나의 지금 대통령이 지금 가져가는 부분은 중재자로서의 역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이다. 지금 국회가 굉장히 여야 극한 대치를 가고 있고 또 교착 상태인 국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물꼬를 트는 부분을 오찬 회동에서 만약에 보여준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어떤 협치의 실마리는 좀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은 여야 당대표와 함께 오찬 회동을 한 뒤에 장동혁 대표 요청대로 야당 대표와 별도로 단독 회동도 할 예정입니다. 특별한 의제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 오갈 거라고 예상하세요? 일단 야당 대표하고 단독 회동, 특히 국민의힘과의 단독 회동을 인정한 건 야당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조국혁신당 대표도 있고 개혁신당 대표도 있습니다만 여당과 국민의힘만 부른 거잖아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 대표에게는 단독 회동의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국민의힘에 손을 내미는 것이고 협치해보자라고 하는 것이고 의제를 또 과거에는 다 정하고 했는데요. 이번에 의제를 정하지 않았던 것은 장동혁 대표가 와서
또 뭐 대통령을 공격하거나 민주당을 공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다 쓴소리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만큼 마음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예.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도 보았지만 미국은 계속적으로 한국과 일본, 유럽, 뭐 우방들에게도 무작정 투자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자면 미국의 달러가 다 흡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국의 환율이 지금 계속 1,400원 정도까지 올라가면서 불안한 수준이고요. 앞으로도 이 불안함이 해소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생각보다 민생 경제 위기가 좀 지속될 수 있는데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대화하면서 이렇게 협치하려고 노력한다고 한다면 그 모습이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고요. 서로 성과가 없다 할지라도요. 그리고 또 대통령이 이렇게 야당과 협치하고 한미 정상회담 성과도 얘기하면서 우리가 뭔가 방안들을 도출해낸다고 했을 때 그 방안대로 실행했는데 결과가 안 좋다 할지라도 그 위험 부담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굉장히 현명하게도 야당과 함께 정치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나마 이 어려운 경제 위기 속에서도 어느 정도 안정감을 가진 것으로 보여져서 좋은 모습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대통령실에서 협치를 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대표에게 손을 내민 게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장 대표가 만나서 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오찬회동 이후에 단독 이제 면담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예. 장동혁 대표의 어떤 의중을 많이 좀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일단 민생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법이나 노란봉투법처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이 통과된 거에 대해서 좀 유감을 표시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나 방안, 대응책을 좀 찾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협력을 구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려면 지금 국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주당의 이런 독주가 좀 해소가 돼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교착 상태에서 약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정치적으로 너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들을 강행 처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 연장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전부 다 얘기하는 내란 특별재판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행 움직임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우려를 표명하고 여기에 대해서 당의 어떤 조율을 요청하거나 이럴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뭐 한미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서 좀 지금까지 나온 거는 뭐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크게 나온 건 없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듣고 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동에 대한 전망을 해봤고요. 자, 여론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먼저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좀 볼 텐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보시는 것처럼 6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주보다 이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4%포인트 올랐고 또 같은 조사에서 60%대를 기록한 건 지난 7월 셋째 주 이후에 지금 한 달 반 만입니다. 일단 이 상승 배경의 원인을 저희가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등 외교 활동을 하면 기본적으로 좀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2, 3% 정도. 그래서 아마도 한미 정상회담의 효과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미 정상회담을 갈 때 우리 국민들께서 아유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 뭘 달라고 할까? 그럼 대한민국은 또 뭘 줘야 하나라고 하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고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특별하게 뭐 쌀, 소고기 개방이라든가 또 주둔 방위비 증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한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좀 무난한 한미 정상회담이 됐고 예. 관세 협상도 과거 한 15% 정도로 거의 확정되고 있고요. 또한 그 반도체 등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은 우방국으로서 굉장히 호혜적인 지위, 그러니까 남들보다는 더 잘해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약속들을 받아왔기 때문에 최악은 피했다라고 생각되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좀 중국과 좀 가까운 거 아니냐, 미국을 좀 도외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각계 계층의 우려가 있었는데 이것들도 좀 불식시켜줬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굉장히 극찬하면서 좋아했고 또
북미 정상회담을 권유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정세에 있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마중물을 줬기 때문에 예. 이것이 또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에 들었던 것 같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노벨 평화상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평화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경제 문제라든가 국방 문제에 있어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에게 조금 더 양보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좋았던 것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봅니다. 예. 우리 이제 보통 지지율을 이야기할 때 이제 추이를 봐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만 지금 일단 이제 지지율이 상승한 거 좀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계신지요?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한미 정상회담이 좀 여파가 그대로 좀 지속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가져온 성과는 크게 드러나진 않는데 이번 회담이 워낙 이제 우려가 많았기 때문에 평가가 대체적으로 보면은 총알은 피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아주 불리하고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은 좀 피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점수를 줬고 또 네네. 그에 대한 여파가 지금 좀 지속되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게 한미 정상회담도 지금 반영이 됐고 근데 이제 이게 계속 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한미 정상회담의 이런 우호적인 여론이 다시 한번 또 뒤집히는 일들이 이제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사면으로 이제 나온 조국 전 대표 또 최강욱 의원 이런 분들이 지금 이제 많은 문제를 좀 일으키고 있는 상황인 거고 또 정청래 대표도 지금 독단 체제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정 여론이 좀 상당히 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조금 달리 보이는 게 문제가 뭐냐면 둘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진보 진영 안에서의 문제들로 좀 저 지지율에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게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집권 여당의 대표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 시절에 정권과 맞서는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독단하고 또 다른 개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정청래 대표의 독단이 지금 대통령에게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지지율이 계속 될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통령 지지율 살펴봤고요. 이어서 여야 정당 지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1%, 국민의힘은 24%로 나타났는데요. 지난주와 비교를 해보니까 민주당은 3%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물론 오차 범위 내 변동폭이기는 합니다만 지난주와 비교해보자면 이 흐름에 어떤 요인들 작용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오차 범위 내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대통령의 지지율은 올랐는데 민주당의 지지율은 조금 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유의미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정감을 찾고 바라보고 있고 민주당에 대해서는 조금은 경계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아무래도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독선 독주 프레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계감들이 3%의 미미한 차이지만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검찰 개혁이라든가 방송 개혁, 여러 개혁이라든가 어떤 법률안 통과 관련해서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계속 독선하고 있다, 독주하고 있다 이런 프레임을 씌우고 있어서 그게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영향은 아직은 미미하고요. 이 입법이 통과됐을 때 나타나는 그 현상들이 나왔을 때 어떤 법안을 통과했는데 그 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우려를 많이 표현했습니다만 사실상 노란봉투법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큰 유의미한 어떤 변화가 없고 또 나쁜 점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법안이 차라리 잘 됐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검찰 개혁 같은 경우도 지금은 조금 불안하죠. 검찰 개혁을 통해서 정말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검찰 개혁한다라고 해서 개혁해놨더니 정권 바뀌면서 뭐 대통령 시행령으로 뭐뭐 등으로 바꿔버리니까 그 검찰 개혁이 수포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얼마나 유능한 정당이냐를 표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신중하게 하라. 라고 했고 지금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추석 전까지 개혁하겠다, 법안을 만들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나온 기사는 그 시행 기간이 내년 9월에나 된다라고 하니까 아직 1년의 유예 기간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충분히 사실상 심리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어떤 개혁 법안들도 개혁 법안이
정말 개혁 법안이 되려면 개혁 법안 통과 뒤에 이 개혁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걸 대통령이 잘 컨트롤하고 계시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양당 지지도 추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지금 유의미한 변동으로 좀 보기는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존에 이제 계엄에서 탄핵 국면에서 고착화된 그 지지율이 좀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란 프레임에 계속 걸려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요번에 조금 나타난 거는 말씀대로 약간 미미한 변화는 있지만 예. 네네. 대통령의 지지율하고 대통령의 지지율은 상승했는데 당의 지지율은 하락한 부분은 분명히 이제 그런 부분은 어떤 의회 독재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폭주하고 견제받지 않고 강행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정치적 목적이 너무나도 확연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제동을 걸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요구들도 앞으로는 좀 더 강하게 반영이 될 것이라서 뭐 약간 1% 상승이긴 하지만 그런 요구들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조국혁신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이 당내 성비 논란과 관련해서 뒤늦게 그 관련한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여야의 목소리를 저희가 좀 이와 관련해서 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이 문제를 보고를 받는 즉시 윤리감찰단의 진상조사를 즉시 지시를 했고, 박균택 윤리감찰단장은 당사자에게 즉시 경위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가능한 한 최선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진보를 참칭하는 일부 좌파 정치꾼들의 성추문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행태를 보면서 국민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자들을 사면 복권해준 이재명 대통령의 8.15 광복절 사면도 두고두고 비난받아야 합니다. 네, 이렇게 여야의 목소리까지 듣고 왔는데요. 일단 조국 전 대표는 이 사건을 알고도 묵인했다라는 지적에 선을 그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조국 대표의 말이, 전 대표의 말이 맞긴 맞아요. 아니 본인이 당원도 아니고 구속돼 있어 수감되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 말이 맞긴 맞죠. 네. 다만 조국혁신당 자체의 이름에서도 보듯이 조국을 뺀 조국혁신당은 있기 어렵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은 무책임해 보이고, 실록 당적이 없다 할지라도 모든 권한이 사실상 조국 전 대표에게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예. 내가 당적이 없었기 때문에 무관하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말이지만 정치적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왜 지금까지도 이런 논란이 계속돼서 결국에는 문제가 터졌는지, 이것에 대한 책임은 조국 전 대표에게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수습을 해야 되는 것이지, 네. 성비 문제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정당이 제대로 잘 되는 정당을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조국 혁신당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 정신 바짝 차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에 대한 긴급 진상조사까지 이루어졌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세요? 그래서 저도 뭐 돼지라는 발언이 나왔다라고 해서 예. 여성을 좀 옹호하고 성추행 가해자에게 옹호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발언 원문을 보니까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해야 된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남들이 이렇게 한다라고 마치 그게 만든 것처럼 따라가면 그건 개돼지다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러면 최강욱 전 대표의 말이 하나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관계를 다 확인하고 정말 잘못이 있을 때 비판할 수 있는 거지, 확인도 안 한 채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원론적으로 맞는 말인데, 네네. 만약에 자칫 잘못 해석되면, 그러면 성추행이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확인되어지기 전까지는 비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마치 피해자에 대해서는 조금 경계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좀 옹호적인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당 교육 연수원장으로 있는 입장에서, 직책의 입장에서는
조금은 성급하고 바람직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래서 당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윤리감찰 진상조사를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 좀 엄하게 볼 것 같습니다. 다만 최강욱 전 의원의 그 취지 자체는 성비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비난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었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잘못된 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이제 혁신당의 성비위 논란의 여파가 지금 민주당까지 좀 번지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지금 이 상황들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강미정 대변인이 탈당하면서 당이 피해자의 절규를 외면했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이 당은 사실 조국혁신당인데 조국혁신당 이퀄 조국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네. 조국 전 대표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지금 이게 문제가 생긴 게 4월이거든요. 4월부터 그다음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 사이에 감옥에 있을 때에도 이걸 서신으로 전달해가지고 문제를 제기를 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옥중 편지도 막 보내고 하면서 이 문제는 침묵했어요. 그리고 8.15 사면 나와서도 또 방치했고 그러면서 SNS 활동을 많이 했단 말이죠. 당의 어떤 책임 있는 자리에서 이거를 방조한 책임은 가장 크게 조국 전 대표가 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조금 심각한 상황이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게 원론적으로 뭐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원론적으로 보면은 이게 가장 가해자를 두둔하는 논리예요. 피해 호소인이란 말과도 비슷한 겁니다. 피해자의 내용을 온전히 듣지 않고 그리고 가해자의 그 피해자 주장만 대충 들어서 뭐 가해자를 이렇게 비난해서는 되겠느냐 그러면 가해자의 그런 부분들을 옹호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문제 제기를 한 분들을 개돼지라고 표현한 거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런 성적 발언 그리고 여성 비하 발언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더 문제는 이게 뭐 예를 들면은 오거돈 전 시장, 그다음에 박원순 전 시장, 안희정 지사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진보 진영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일단 은폐를 하고 거기에다가 피해자들을 오히려 가해자를 두둔하고 피해 호소인 이렇게 몰아가면서 문제를 더 이렇게 약하게 만들려고 하는 부분인 거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이번에 또 드러났는데 더 큰 문제는 이런 분들이 계속 활개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분들을 자꾸 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 교육 원장이 됐잖아요. 이분이 갈 자리는 아닌 거죠. 그동안에 어떤 사고를 친 거에 비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계속 구조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단순한 사건으로 보기는 어렵고 지금 좀 아주 구조적으로 쌓이는 적폐라고 봐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검찰개혁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법사위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 시작부터 여야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국회가 재판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김용민 소위원장은 검찰의 나쁜 짓을 국회가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좀 설전 끝에 국민의힘이 퇴장하는 장면도 연출이 됐고요. 이 여야 충돌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민의힘이 저는 전략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맨날 그냥 여당이 독재합니다, 독재합니다 해서 독재 프레임만 씌우고 있고요. 또 뭐 본인들이 소수당이니까 그 방법밖에 없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계속 여당이 독재하고 독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자신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좀 씌워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본인들이 의석이 적다라고 해서 너무 패배주의에 있으면 안 됩니다. 아니 검찰개혁 하면 안 되나요? 국민의힘은 꼭 검찰개혁을 반대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검찰이 국민의힘 편이 아니거든요. 국민의힘 편이 아니라 검찰은 항상 정권 편이었어요. 민주당 정권 가면 민주당 편, 국민의힘 가면 국민의힘 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권력기관이 꼭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못하고 죽은 권력이라든가 야당 권력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정적 제거했잖아요. 그러면 이 권력기관이 너무 정치화되는 것이고 그래서 개혁하자라고 하는 것이니까 오히려 그러면 검찰도 개혁하자. 검찰 수사권한이 행안부에 있든 법무부에 있든 뭐가 달라집니까? 똑같습니다. 검사냐 수사관이냐일 뿐인데 문제는 서민들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수사는 잘하고 정적에 대한 그러한 너무 정적 수사에 치중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법무부로 가나 행안부로 가나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행안부로 가면 그러면 정적 제거를 위해서
또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 못하고 죽은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는 거 이것이 바뀔 것이냐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행안부로 가면 결국 행안부가 비대화되고 행안부가 어떤 정권 보위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 권력이 검찰에 있든 행안부에 있든 우리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시행 기간, 유예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정말 노력해서 검찰이 부패하거나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해야 되듯이 경찰, 행안부에 이 권력을 줬을 때 그러한 권력 남용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 이걸 찾아야 되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현명한 안을 국민께 내세우는 게 좋은 것이지 검찰 권력을 계속 유지시켜준다고 해서 국민의힘에 좋을 것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검찰개혁 둘러싼 여야 충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오늘 입법청문회가 검찰 개혁에 관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주된 내용들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 또 회유 주장, 검찰이 회유를 했다고 하는 그런 진술을 주장했던 모 회장 이런 분들이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질의들이 거의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과 상관없는 내용들이죠. 오히려 지난 재판 그리고 지금 이분들이 주장했던 회유 주장은 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때 배척됐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뒤집기 위한 그런 증인들 불러놓고 검찰 개혁을 논한다는 게 좀 앞뒤가 안 맞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이 16명이 증인 또는 참고인인데 그중에 민주당이 요구한 분이 15분이에요. 사실은 뭐 정해놓고 하는 이 요식 행위이죠.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뭐가 문제였고 그래서 이렇게 방향이 바뀔 건데 여기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라는 내용들이 가야 되는데 전혀 본질과 다른 내용들을 꾸며놓고 지금 청문회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고 검찰 개혁이 다른 의도에서 시작됐다. 이걸 스스로 자인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이슈들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의 부위원장, 권동욱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